6살 딸은 테이프로 17시간 묶여 숨졌습니다. 양부모의 거짓 행각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금 내일 재개될 국정감사 준비에 바쁩니다. 정세균 의장은 이정현 대표를 문병하고 출국했습니다. 국회 예산처는 관광기금으로 벤처단지를 만든 게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화황태자 차은택 씨 배후설이 나옵니다. 경륜장이 무려 1,000만 원 거액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수천억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장애인에겐 심지어 월급으로 8만 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 조카가 허위 서류로 고 성완종 회장과 경남기업을 속였습니다. 법원은 6억대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개천절 저녁 뉴스 쇼판 시작합니다. 여당의 보이콧으로 일주일간 파행됐던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내일 정상화됩니다. 여야는 상임위에 따라서 국정감사를 최대 나흘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미르재단 특혜 의혹과 우병우 수석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경화 기자, 의원회관이 평소 저녁보다 붐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회의원회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전 의원실에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본격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에 한창입니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 따라 국정감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7일에서 19일, 한 3일 정도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면 크게 느낌이 있지만 차질 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 개천절이지만 주차장은 거의 꽉 찼고 의원들도 대부분 출근했습니다. 늦어진 만큼 더욱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민생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첫 국감이니까 나름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여당 의원도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미뤘던 그 5일간의 그 일정들을 좀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김 기자, 내일부터 본격 진행될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각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네, 이번 국정감사에는 미르 K스포츠재단 특혜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백남기 농민 부검 논란, 사드 배치와 조선 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 등 민감한 쟁점이 쌓여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재단 및 또 유사 여러 재벌 대기업들에게 모금받았던 여러 재단들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다시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법사위의 국감에서는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수사가, 교문위는 K스포츠재단 의혹이, 안전행정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식 중단 후 입원 중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감 파행을 사과하면서 민생 국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잃어버린 4일을 국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한 톨의 쌀알을 대폐지라는 심정으로 집중력과 섬세함을 가지고 야당은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특검 법안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권 핵심부를 정조준하겠다는 야당의 창과 정치 공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여당의 방패가 정면 충돌할 태세입니다. TV조선 김경화입니다. 국정감사는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재가동하지만 모든 게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 위반 여부와 관련된 책임 공방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 의장은 이정현 대표를 병문안만 하고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조금 전 출국했습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아침 일찍 단식하다 입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문병했습니다. 쾌유하시라고 했지만 중립 위반 논란에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정 의장은 5개 중견국 협의체 믹타 국회의장 회의 참석을 위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국정감사가 정상화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복귀와 별도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겠다며 처벌 조항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발전, 의회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하자는 취지니까 저는 정세균 방지법이라는 명칭 고집할 필요가 없다. 정 의장 사퇴 촉구 현수막은 걷었지만 형사고발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미르재단과 우병우 수석 의혹을 가리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엉뚱하게 화살을 의장한테 돌렸는데 그걸 뭘 의장의 문제로 그렇게 자꾸 우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더욱 잘 되도록 국정감사에 매진해야지 새누리당이 오버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 권한을 강화하는 일명 유승민법을 꺼내들며 정세균 방지법에 맞불을 놨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새누리당이 여론의 따가운 눈초리 때문에 국정감사 보이콧을 철회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보여준 직무유기와 전략부재에 대해 많은 비판이 나오는데 정치부 이유경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정현 대표의 전격적으로 단식을 중단한 것은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로 김재원 정무수석이 가서 뭔가 의중을 전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런 분석이 많죠? 네. 의외로 좀 이정현 대표의 건강이 빨리 악화됐고 네. 또 여론이 좀 굉장히 날로 악화됐지만 예. 아무래도 김재원 정무수석이 2차례 찾아가서 이정현 대표를 만난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단식을 중단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했겠죠. 청와대는 처음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을 때 뉴스를 예. 보고 이 사실을 알았고 단식 자체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국감 그 파행에 대한 책임을 청와대가 예. 맡게 되고 또 국감에서도 우군이 없다라는 점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청와대가 이제 써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네. 여당으로서는 청와대 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강경투쟁에 들어갔는데 청와대가 이제 접자 이렇게 하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 과정에서 거죠. 어떻습니까?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중진들의 역할도 상당히 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국정감사 복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에서 예. 서청원 의원이 이제 그만합시다 이 한마디로 상황을 좀 정리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전부터 서 의원은 여당 내부뿐만 아니라 야당 중진 의원들, 박병석 의원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 만나면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고요. 또 박병석 의원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제는 유감 표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는 아닌데 새누리당에는 여의도 연구소가 있잖아요. 근데 당의 자체 여론조사에도 국감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회 정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압도적이었다. 예, 전해집니다. 네. 이런 여론조사 내용을 전달받은 이정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계속 버티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또 지역에서도 항의 전화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고 예. 또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또 나경원 의원, 정병국 의원, 주호영 의원 등 비박계 의원 23명이 네. 늦어도 이번 주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자 이렇게 뜻을 모은 것도 당 지도부의 강경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걸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금씩 짚어보면 여당이 한 것 중에서 좀 역효과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해서 자 당시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같이 갔었는데 미국에 가서 뭐 시계를 돌렸다. 그리고 또 여당 국회의장의 부인이 무슨 자동차에 유명 백화점에 거기에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가 있었다. 이렇게 자꾸 인신공격성으로 이걸 내니까 도대체 그거의 출처는 어디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럴 때냐. 또 이런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처음 얘기를 꺼낸 건 조원진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네. 정세균 의장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 최근 방미 일정 중에 예.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고 들은 것, 또 지역에서 제보를 받은 걸 모아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네. 또 그 정 의장 부인이 저 의장 사모님께서 그 백화점 황후 쇼핑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공간을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예. 백화점 카드를 보고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폭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역풍을 맞게 됐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할 때하고는 달리 요즘 완전히 투사로 변신했다.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정도인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새누리당에 어떤 역학관계를 가져오느냐 지금 이건데 아무래도 이정현 대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했지만 조금 상처를 입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분석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29일에 국정감사에 복귀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을 때 이제는 친박 강경파들이 만류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비주류들은 그것 봐라 하는 이제 분위기입니다. 애시당초에 출구 없는 자충수였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정현 대표로서도 단식이라는 좀 승부수를 던졌는데 별로 얻은 거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현 대표가 그 친박 내부에서도 이정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당대표 취임 이후에 좀 신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점수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흑수저로서 정치 개혁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복귀 후에 뭔가 이제 극복해야 될 그러한 것을 이 기자가 좀 얘기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야당 얘기 한번 좀 해볼까요? 야당에서 이번에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 때 보여준 그런 공조, 이게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 사이에 많이 퍼져서 이거 국회 이거 만만히 볼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자, 야당의 공조는 더 강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파행 과정에서 좀 국감을 연기하자, 그리고 정세균 의장 사과를 받아내자, 또 의장의 중립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대표는 이런 제안들을 다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절충할 때가 있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는 겉으로는 야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전국 주도권은 놓쳤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활을 돕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한 보호작업장에 가보니까 일을 한 장애인들에게 월급 8만 원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원금은 5억 원 가까이 받으면서 말입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H장애인 보호작업장. 오후 4시 일을 마친 중증장애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훈련생 31명과 근로자 10명이 하루 6시간 동안 도자기 생산 등 단순 작업을 합니다. 학생들 전원 다 지금까지 있나 보네요? 네. 몇 시간 쉬어요? 최소해서 한 1시간 반이나. 월급 명세서입니다. 근로자와 훈련생 모두 하루 6시간 일하고도 평균 월급은 8만 원에 불과하고 훈련생 31명은 고작 3만 원이었습니다. 5천 원, 그것도 식비하고 차비 안 되는데. 그러면 훈련 같은 거를 혹시 받으셨어요? 받은 기억. 심지어 지자체엔 장애인들이 하루 2시간 근무했다고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열악한 근로 조건은 사업주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월급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청을 작업장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뭐 그대로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작업장은 올해 지자체로부터 4억 4천만 원을, 정부에서도 장애인 1명당 매달 15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덕분에 수익은 1억 9천만 원에 달했지만 사업주인 교장과 교사들이 수당으로 챙겼습니다. 광주시는 뒤늦게 이 작업장에 대해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자, 문제는 일부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칭은 보호작업장인데 노동 착취로 전락해버린 실태, 그리고 어디에 허점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애인 35명이 국수와 누룽지, 현미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 보호작업장은 월급 20만 원을 주고 1년간 직업훈련을 한 뒤 근로계약을 맺어 월급 43만 원에 시간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근로장애인들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좀 독립되어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나마 사정이 나은 곳입니다. 전국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총 496곳. 지난해 근로장애인 7,500명의 평균 월급은 38만 1,000원. 훈련생의 월급은 평균 8만 9천 원입니다. 문제는 보호작업장의 지자체 지원금과 정부의 고용장려금이 해마다 수천억 원이 지급되지만 정작 장애인에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복지부가 지침에 근로장애인 3분의 2 이상에게 최저임금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했을 뿐 사업주가 지원금을 착복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설장한테 권고 형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단지 이제 선언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제재는 없어요. 공공기관 우선 납품의 혜택 속에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지난해 매출은 평균 3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한 이정현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월급 8만 원. 어떻게 이런 월급을 받는데도 지금껏 문제가 안 됐습니까? 네, 월급을 특히 적게 받는 장애인들은 시설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살면서 작업장에 통근을 한다면 부모가 나서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작업장과 같은 법인에 속한 숙소에 살다 보니까 고발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발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럼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견 표현을 하기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겁니까? 네,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 1급에서 3급까지의 중증 장애인들입니다. 특히 10명 중 7명은 지적장애인입니다. 한 가지 작업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익숙해지면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사립 판단이라던가 의사결정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못 받더라도 잘 알지 못하고 문제 제기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호작업장의 열악한 근로와 부당 행위가 여태껏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심지어 월급으로 5천 원만 받은 장애인도 있다던데 이런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 수가 있을까요? 생활이 가능합니까? 네, 제가 만난 장애인 한 명은 식비를 작업장에 월 7만 원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비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은 정부로부터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장애 수당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수당까지 합쳐도 한 달 생활비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일부 보호 작업장에서는 장애 수당까지도 사업주나 교사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되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월급도 이런 상황이라면 본래 취지였던 장애인들의 자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다수의 보호 작업장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작업에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직장에 취업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 작업이라던가 나사 조이기 작업 같은 그런 아주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훈련생이나 근로자가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보호작업장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인권위원회는 보호작업장의 이런 열악한 실정을 감안해서 보호작업장 폐쇄를 정부에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유엔도 이렇게 나섰는데 정부는 지금껏 뭐 했습니까? 네, 장애인 월급은 이 보호작업장이 생산품을 팔아서 거둔 이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은 수익이 낮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는 지원금을 운영비나 교사 월급이 아니라 장애인 임금으로 주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멍 뚫린 법과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 또 장애인을 돕기 위해 지원한 혈세가 일부 악덕 사업주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정부의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노벨상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 도쿄공업대 명예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오스미 교수는 세포의 손상과 관련된 연구로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스웨덴 칼로린스카 의대 노벨위원회는 2016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일본 학자 오스미 요시노리 일본 도쿄 공업대 명예교수를 선정했습니다. The Nobel Assembly at Karolinska Institute has today decided to award the 2016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to Yoshinori Usumi. 오스미 교수는 세포에 손상된 소기관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오토파지를 연구했습니다. 자가포식이란 뜻의 오토파지는 세포 내에 불필요한 단백질이나 소기관을 분해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오토파지 기전에 이상이 생기면 암이나 신경난치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스미 교수의 연구는 암과 신경 관련 질환 극복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2년 연속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2014년 물리학상을, 지난해에는 생리의학상과 물리학상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는 물리학상 11명, 화학상 7명, 생리의학상 4명, 문학상 2명, 평화상 1명 등 총 25명입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중국은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국경절 황금 연휴입니다. 6억 명 이상의 대이동이 예고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연휴 사흘째인 오늘 중국의 공항과 기차역, 유명 관광지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연휴 기간에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로는 대한민국이 꼽혔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도로가 꽉 막히고 기차역에도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7일간의 국경절 황금 연휴를 맞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중국은 교통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那么呼和浩特火车站呢，也提醒广大旅客，您在网络订票成功以后，请您尽早办理换取纸质车票的手续，避免耽误您的行程。 중국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국내외로 6억 6천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 인구의 절반 정도가 대이동에 나선 겁니다. 관광지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만리장성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후커우 폭포 등 자연유산에도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항과 관광지에 공안을 확충하는 등 치안 유지에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27만 명이 국경절 기념 불꽃놀이를 지켜봤습니다. 那些烟花很大、很清楚、很漂亮。 국외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6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인들이 가장 가고 싶은 해외여행지로는 한국이 꼽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18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로 확인되면 파장이 클 텐데 그동안 왜 쉽게 규명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다급해진 트럼프는 클린턴의 휘청이는 모습까지 흉내내며 흠집내기에 나섰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의 건강 문제를 다시 물고 늘어집니다. She's supposed to fight all of these different things, and she can't make it 15 feet to her car. 급기야 휘청거리는 클린턴을 흉내냅니다. Give me a break. Give me a break. 아픈 몸 때문에 제대로 걷지 못했던 지난달 11일 클린턴의 모습을 비꼰 겁니다. 지지자들은 환호했지만 다급한 트럼프의 처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연방소득세 회피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1995년 손실 1조 원을 신고한 덕분에 최대 18년 동안 매년 5천만 달러씩을 벌었더라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혜택을 합법적으로 누렸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이슈는 단숨에 미 대선판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은 세법상 소득 손실분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긴 하지만 오랜 기간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대선 후보 트럼프에게는 치명타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캠프는 보도 내용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금 자료의 불법적 공개가 문제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납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미 대선 후보는 트럼프가 유일합니다. TV조선 김혜민입니다. 아프리카 동부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시위 도중에 사람이 깔리는 사고가 일어나 50명이 넘게 숨졌습니다. 경찰의 강경 진압과 병원 부족으로 인명피해가 커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시위대가 연단으로 몰리자 경찰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접근을 막습니다. 급기야 최루탄 등을 쏘며 무력 진압에 나섭니다. 현지 시간 어제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비쇼프트에서 반정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최소 52명이 숨졌습니다. 사망한 사람들 대부분은 깊은 배수로에 빠졌다가 많은 사람이 몰리자 압사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탓에 사망자와 부상자가 한데 엉킨 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됐습니다. 오로미아족은 에티오피아 정부가 이 지역을 수도 아디스 아바바로 강제 편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반정부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지 압류와 강제 이주의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 때 팔을 X자로 만들어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로 주목을 받은 에티오피아의 은메달리스트 마라토너 페이사 릴레사도 바로 오로미아족입니다. In 9 months, 1,000 people
more than 1,000 people died. So very dangerous situation. AP통신은 정부의 가혹한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6살 난 입양딸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서 태운 비정한 양부모들. 경찰 조사에서 거짓 행각과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를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방치했고 시신을 유기한 뒤엔 아이를 찾아다니는 연기까지 했습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6살 양딸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까지 붙인 47살 주모 씨입니다. 아내 30살 김모 씨, 그리고 19살 동거인과 함께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시신 위에 나무를 쌓아 불을 지폈습니다. 혹시 왜 죽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이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미안한 것만 듣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양딸이 숨질 때까지 학대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식탐이 많고 말을 안 듣는다며 투명 테이프로 아이의 온몸을 묶고 17시간이나 방치했습니다. 외출하고 다음 날 오후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학대 사실을 은폐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으로 했다고 인정을 해. 본인들 진술은 이제 학대를 해왔다. 아이가 소래포구에서 없어졌다며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주 씨 부부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부터 이곳 소래포구에서 진짜로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주말에 나 울면서 광고 못 갔냐고. 여자애 못 갔다고. 내가 혹시 울고 지나가면 내가 들고 있는다고 그랬어. 2년 전 이 부부에게 딸을 입양시킨 친모는 사라진 아이를 찾는다며 글까지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경찰은 이 부부와 동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 양부모의 학대는 평소에도 이어졌습니다. 단 한 번 갔던 어린이집에선 아이 몸에 멍이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주 씨 부부는 2년 전 피해 아동을 입양했습니다. 친분이 있던 친부모가 이혼 이후에 주 씨 부부에게 아이를 맡긴 겁니다. 하지만 주 씨 부부는 제대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딱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뭐 애가 울고 그런 거 아니고. 파리채로 때리거나 테이프로 손발을 묶었습니다. 식탐이 많고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함께 산 주 씨 친구의 딸 19살 임모 양도 학대에 동참했습니다. 배가 보이진 않았어요. 선생님은 그냥 성공했어요. 잘 입히는 것 같진 않았지만. 주 씨 부부가 피해 아동을 지난 6월 단 한 번 보냈던 어린이집입니다. 이들은 아이를 보내지도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차례 연락을 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애가 몸에 멍자국이 좀 있었다는 것 같아. 멍자국이 대답을 안 해. 주 씨 부부는 이웃들에게도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며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다. 시비를 건다고 엘리베이터에서 뭘 봐. 쳐다봤는데 뭘 봐. 이거 이랬다고. 경찰은 입양 과정과 함께 다른 학대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문화 콘텐츠 벤처 단지를 만든다며 관광진흥기금 150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사용 목적이 맞지 않는데도 기재부는 바로 다음 날 승인을 했습니다. 당시 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씨로 알려졌습니다. 안석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옛 한국관광공사 서울사옥에 조성한 한류문화체험공간 K스타일 허브입니다. 당초 문체부가 편성한 예산은 26억 원. 그런데 지난해 7월 갑자기 예산이 7배 가까운 171억 원으로 늘었고 부족한 돈 145억 원은 관광진흥기금에서 끌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K스타일 허브 사업에는 91억 원만 넣고 나머지 80억 원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국회는 관광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관광기금의 사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창조단지 조성에 이렇게 써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체부가 6월 요청한 125억 원과 9월 요청한 20억 원 예산 증액이 모두 바로 다음 날 기재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시 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현 정부 문학의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본부장이 된 뒤 연말까지 사업은 일사천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역점 사업 실적을 서둘러 만들려고 차 씨가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거나 부적절한 기금 사용을 용인한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차은택 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문화창조벤처단지는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의혹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을 슬그머니 K스타일 허브에서 떼어내 신규 사업으로 바꾸고 일반 예산 390억 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안석호입니다. 경남 기업을 속이고 허위 계약을 한 반기문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가 이 회사에 59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반 총장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경남 기업을 안심시켰는데 계약서가 가짜였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고 송한종 경남기업 회장이 2011년 심혈을 기울여 지은 랜드마크 72 타워입니다. 350m로 베트남에서 가장 높습니다. 공사 비용만 1조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 등 수익 사업이 저조했고 경남기업은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부채를 떠안게 됐습니다. 경남기업은 2014년 반기문 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를 통해 이 빌딩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반 씨는 미국 매각 주관사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의 이사였습니다. 반 씨는 2014년 4월 카타르 투자청에서 투자를 결정했다며 경남기업에 선금 59만 달러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반 씨 측은 삼촌인 반기문 총장이 직접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투자청은 빌딩을 살 계획이 전혀 없었고 조카 반 씨가 제시한 계약서들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기업은 조카 반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반 씨가 돈을 가로채기 위해 경남기업을 속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반 씨에게 59만 달러와 법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경유는 경마만큼 인기도 또 사행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만 원 이상씩 걸 수가 없고 개도 요원도 대거 투입됩니다.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5분 만에 1,000만 원을 쓸 수 있었는데요.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마다 경륜장은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돈을 건 사람들은 2분 30초 한 경기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사행성이 높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 사람이 10만 원 이상 못 걸게 하고 개도 직원도 400명이나 투입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직접 경륜장을 찾아보니 한도액 이상으로 경주권을 구매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무기명 발권이다 보니 10만 원씩 수십 번 베팅을 해도 개도 요원은 전혀 제지를 안 합니다. 저녁 6시 39분부터 5분간 10만 원짜리 100장, 1,000만 원을 쓰거나 2분 만에 500만 원을 베팅한 영수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수백만 원씩 대리로 경주권을 사는 VIP 고객들도 많습니다. 공단이 수익을 위해 제대로 규제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발권 금액을 제한한다거나 지문 인식 구입 등을 통해 체육진흥공단은 대리 발권과 베팅액 초과를 막기 위해 전자카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빗물이 고인 도로를 달릴 경우 차량이 균형을 잃기 십상이고 제동 거리도 길어집니다. 이 타이어와 물 사이에 수막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마치 얼음판 위를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승합차 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 횡성 영동고속도로 새마을 나들목에서 32살 남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5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에도 충북 충주 중부 내륙고속도로 중원터널에서 5톤 트럭이 미끄러지며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차량이 나 뒤에서 터나가니까 못 보고 그 뒤에다 박아가지고.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충남 부여에서도 빗길에 트럭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해 일가족 6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 경북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서 45살 주부 정모 씨가 두 딸을 데리고 바다에 뛰어들어 7살 딸이 숨지고 11살 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애들을 안고 바다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생활고에 좀 휘갈렸다는데요. 오늘 오전 8시 15분쯤 전남 광양의 한 펜션에서는 자살 사이트에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22살 유모 씨 등 20, 30대 남녀 4명이 연탄불을 피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제가 보기엔 금융실명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치가 바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이 시행된 지 6일째인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경제적 타격을 입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축하 화분이나 장례식장 화환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화훼 농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선물용 난 화분이 꽃을 활짝 피웠지만 화훼 농민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 사흘 뒤 출하 예정이던 난 1,500대는 판로가 끊겨 고스란히 폐기 처분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엿새 만에 화훼 농민들은 농사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까 문 닫아버린 게 제일 일단 전기요금하고 비용은 안 나가니까. 강원도의 백합도 마찬가지. 15,000원이던 경매 가격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반토막이 났지만 화훼 경매 시장은 아예 납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입는 피해보다 우리 농가가 입는 피해가 더 큽니다. 우리 출하를 못하니까요. 화훼 도매업계도 주문 취소가 속출해 거래량이 70%나 줄어들었습니다. 장례식장 환들도 이제 조금 그 전에 김영란법 시행하기 전보다는 많이 수요가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대형 화훼 단지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승진이나 진급했을 때 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 누가 다칠까 무서우니까 거의 지금은 수습 상태라고 보면 돼요. 김영란법 후폭풍에 화훼 농민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음악 연주, 뮤지컬, 공연계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 협찬이 끊기면서 대형 공연들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신한순 기자입니다. 김영란법 선물 상한액은 5만 원. 소극장 공연이 아닌 이상 오페라나 뮤지컬 티켓은 5만 원 이하가 거의 없습니다. 문화 마케팅 차원에서 이뤄지던 기업 협찬도 확 줄었습니다. 기업이나 이런 데 이렇게 단체로 관람해라. 그런 것 자체를 저희가 못하는 거죠. 지휘거장 아리스 얀손스와 독일 바이에른 교향악단 내한 공연. 공연기획사는 뼈를 깎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콘서트홀 2, 3층 전체를 최하 등급인 C석으로 조정한 것. 기업이 VIP에게 2장씩 선물할 수 있게 가격도 장당 25,000원으로 낮췄습니다. 이전 비슷한 수준의 공연 C석은 보통 5만 원에서 7만 원이었는데 못 파느니 상당한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기업 후원이 계속 위축되면 몇몇 기획사는 생존 자체가 힘들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해라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자체를 저희도 이제 입을 못 대는 거죠. 해외 스타 아티스트 초청 공연의 경우 기업 후원금이 티켓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협찬이 줄어들면 관객 부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연계는 김영란법에 대해 취지는 동의하나 시장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TV조선 신환순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법인카드 사용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체 간부들이 몸을 사리면서
식사비나 술값 등의 접대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대신에 개인들의 카드 사용은 늘었습니다. 박지호 기자입니다. 법인카드 이용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기업들이 접대용으로 자주 찾는 한정식집입니다. 법 시행 이전보다 법인카드 사용액이 18%나 줄었습니다. 중국집은 16%가 줄어 뒤를 이었습니다. 법 시행 직후 이틀 동안과 4주 전 같은 요일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 전체 평균은 9%가량 줄었습니다. 술집은 조금 더 많은 9.2%가 줄었습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도 함께 줄었습니다. 한식당 등 요식업에서는 1.7%, 술집에서는 6.1%나 이용 건수가 감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고급 식당과 술집 등에서 접대비를 그만큼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초창기다 보니 법인카드 사용량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만나더라도 최대한 저렴한 식당을 이용을 하던가. 하지만 개인카드 이용 건수는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각자가 계산하는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개인들의 카드 이용 횟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고 백남기 씨의 사인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사망 진단서가 의사협회 지침과 다르긴 하지만 이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족 측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은 고 백남기 씨 사망 진단서 내용이 대한의사협회 지침과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급성 심부전에 따른 심폐정지, 사망 분류는 병사로 기록돼 있습니다. 의협 지침을 보면 심부전은 사망 원인으로 기록할 수 없습니다. 담당 교수가 일반적인 사망 진단서 작성 지침과 다르게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유가족이 주장하는 외압은 없었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 씨가 사망 6일 전부터 급성 심부전 증세를 보였는데 유가족 측의 요청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치의 권한으로 병사로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시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사망 진단서의 내용은 달랐을 것이며 백 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서울대병원이 책임을 유가족에게 돌린다며 반발했습니다. 경찰의 부검 요청에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부검 방법과 장소, 시간을 내일까지 알려달라고 유족 측에 통보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이번 연휴에도 취업준비생들은 입사 지원을 위해 자기소개서 쓰기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나를 소개하기 이전에 손글씨 연습을 하고 한자 공부, 장문 공부도 해야 할 판입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취업준비생 24살 장모 씨. 글씨체 연습이 한창입니다. 손글씨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글씨체, 글씨 모양으로 거른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글씨를 잘 쓰는 것도 하나의 스펙이다 이래서 손글씨로 쓴 뒤 이걸 스캔을 해서 보내야 합니다. 줄이 쳐진 노트에 그냥 또박또박 글씨를 쓰는데도 30분이 걸렸습니다. 취업의 1차 관문인 자소서가 어느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자필 지원서에 반드시 한자를 섞어 쓴 뒤 우편으로 붙이라거나 사회 이슈 하나를 골라 한 문장, 한 문단, A4 한 장 분량으로 각각 적어보내라는 업체도 있습니다. 도전, 성공 등 키워드를 주고 가치관에 대한 에세이를 요구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업무 경력을 적으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허수 지원을 배제하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 열정을 더 보겠다는 거죠. 변별력은 뒷전이고 자소서가 아닌 자소설로 변질되면서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무엇으로 변별하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철도노조와 현대차노조 파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가까운 귀족노조 장기 파업에 국민 시선은 싸늘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창기 기자입니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철도 노조원들, 오늘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레일 노조는 일주일째 파업 중입니다.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 서울과 부산 지하철 노조가 일찌감치 파업을 중단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파업을 통해 연봉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77일째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노조와 금속노조에서 조합원 수가 가장 많고 연봉도 근로자 평균 연봉의 두세 배 넘게 받습니다. 연봉 8천, 9천이면은 좀 제 입장에서는 이제 좀 높은 임금인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올려달라고 파업을 하시면은 피해도 큽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0%대로 떨어졌고 현대차도 2조 9천억 원의 매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이제 파업을 했고 그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여지므로 이제는 파업을 풀고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고임금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받는 두 강성노조에 대해 시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창기입니다. 강성노조가 이렇게 밥그릇을 지키는 사이 국내 자동차 시장은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내 생산 단가가 높다 보니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과 수출은 신흥국에 밀려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해외 수출길에 오르는 국산 자동차들. 하지만 올 들어 해외 수출은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장기 파업으로 현대차의 공장 가동률은 67%. 올 들어 13만 천여 대의 생산이 지연됐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10년 만에 글로벌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생산 대수는 255만여 대, 인도가 257만여 대로 2만 대 많습니다. 또 자동차 수출 대수도 올해 8월까지 169만여 대, 멕시코는 181만 대입니다. 지난 10년간 독일,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 빅3였는데 올해 멕시코에 3위 자리를 내준 겁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생산 비중은 2012년 51%로 절반을 넘어선 뒤 지난해 55%까지 높아졌습니다. 공장이 자꾸 생겨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생기는데 20년 동안 자동차 공장을 안 짓고 해외만 짓는다. 해외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가 자꾸 해외만 생기고 국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는 국내 자동차 산업. 생산 라인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제조와 공동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적진 깊숙이 침투한 특수부대, 제때 정확하게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특전사에 GPS가 장착된 최첨단 화물 낙하산이 실전 배치됩니다. 안형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드라마의 한 장면, 적에게 포위당한 주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보내는 작전이 펼쳐집니다. 작전에 투입된 것은 화물 낙하산. 레이저로 낙하산이 떨어질 위치를 정하자 정확히 그 자리에 떨어집니다. 우리 군이 위성 항법 장치 GPS가 장착된 최첨단 미국산 화물 낙하산을 올해 말까지 100여 개 도입합니다. 북한 깊숙이 침투한 특전사 대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식량과 전투 장비를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유도 장치 없이 미리 정해진 좌표나 연막탄 등을 보고 수송기에서 화물 낙하산을 투하하는 게 전부였는데 GPS로 낙하 정확도를 높인 겁니다. GPS 화물 낙하산이 운반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은 1000kg, 7km 상공에서 떨어뜨려도 오차가 150m에 불과합니다. 공군의 제담처럼 원거리 고고도에서 투하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서 지상의 적 대공하기로부터 항공기 안전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화물 낙하산에 북한 전파 교란에 취약한 상업용 GPS가 달려있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형령입니다. 정부는 2010년 외국의 특허 괴물업체로부터 우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회사에 수천억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6년째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설립된 특허관리 전문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입니다. 각종 특허를 매입하고 이를 활용해 외국 특허 괴물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지난 6년간 투자된 돈만 정부 예산 1,200억 원, 민간 투자기금 4,100억 원, 총 5,3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회사가 맡은 특허 분쟁은 단 9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 특허 회사에 당한 소송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특허 분쟁과 관련된 자료는 향후에 이제 국가 간의 무역 분쟁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소극적, 방어적으로 운영하다 보니 실적이 별로 없는 겁니다. 매입한 특허를 기업에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특허를 매입해 약 3,8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소, 중견기업에게 유상 제공하는 수익화 프로젝트는 지난 6년간 단 5건에 불과합니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매년 손실을 기록해 누적 적자만 약 420억 원에 달합니다. 1,200억 원이라는 정부 출연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2018년에는 정부 출연금마저 중단될 예정이라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의 장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바나나, 오렌지, 그리고 파인애플 같은 이 수입 과일이 인기죠. 저렴하면서도 맛있기 때문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격이 껑충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 김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 바나나 매대. 이른 오후인데도 벌써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박스로 물량을 실어 나르지만 팔리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칼륨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변비에도 좋고 그래서 염분 빠지는데 좋다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 바나나 맨날 사요. 주로 아침에 공복으로 갈 때가 많아서 그때 주로 먹고요. 그리고 저녁에 가끔 이제 야식 먹기 싫을 때. 비싸도 잘 팔리다 보니 부르는 게 값입니다. 국내 소비는 계속 늘고 엘니뇨와 병충해로 공급은 줄면서 바나나 가격은 매년 10%씩 5년 새 50% 넘게 올랐습니다. 파인애플 수입 금액은 24%, 오렌지는 31%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외국산 과일의 수입 물량은 26% 증가한 반면 수입 금액은 84%나 높아졌습니다. 평균 수입 단가는 46% 올랐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 된 수입 과일. 독과점 수입업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몸에 좋은 것을 찾다 보니 유산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김치 유산균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빵과 우유 그리고 초콜릿에까지 이 김치 유산균이 들어갑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흰 크림이 든 먹음직스러운 빵. 일반 빵과 별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크림 속엔 김치 유산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 제과업체가 이달 초부터 매장에서 김치 유산균 크림을 넣은 케이크와 빵을 선보였습니다. 유산균만 추출했을 뿐 김치 특유의 맛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김치에 들어간 유산균을 빵이랑 접목한다 시키니까 건강할 것 같기도 하고 맛도 생각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웰빙 열풍으로 국내 유산균 시장은 2년 새 2배 급성장하며 지난해 1,500억 원대로 커졌습니다. 또 다른 제과업체는 김치 유산균이 들어간 우유와 과자, 초콜릿을 내놨습니다. 김치는 한국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먹어왔던 전통적인 식품으로서 그 안에 있는 유산균이 한국 사람의 장에 가장 적합하다고 봤기 때문에. 특히 김치 유산균은 산성에 강해 우유에서 채취한 동물성 유산균보다 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인의 몸에 맞는 토종 김치 유산균, 간식 시장에 건강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인터넷에서 1인 방송하는 사람을 브로드캐스팅 자키, BJ라고 부릅니다. 요즘은 탈북자 출신의 BJ들이 북한 얘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스튜디오로 들어오는 한 남성. 요즘 유행하는 머리에 눈썹엔 피어싱, 팔목엔 타투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탈북자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자 5분도 지나지 않아 시청자가 모여듭니다. 제 나이대 젊은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많고 북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분들은 TV에 나오는 TV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그런 것들만 아니까 자세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한국이랑 조금 다른 게 있어. 함경북도 온성 출신의 BJ 손봄향도 인기가 많습니다. TV가 있잖아요. 탈북 스토리 영상의 유튜브 조회수만 260만 회가 넘습니다. 달구지, 소달구지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뚜락떠가 있어요, 북한에. 뚜락떠가 있는데 여기 말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뚜락떠가 퉁퉁퉁퉁퉁 거리면서 이제 요즘 애들 이제 한국 애들 촌에 가면 그 가끔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우리 문화를 낯설어하는 모습과 가식 없는 입담이 시청자를 사로잡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떠난 엄마를 찾아 탈북한 두 사람의 애절한 사연도 화제입니다. 반대편에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다 총을 들고 서 있는 거죠. 그때부터 막 무섭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탈북자 3만 명 시대. 탈북 BJ들의 생생한 북한 이야기가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바카스 할머니,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죠.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이들의 삶을 그린 영화가 로마 아시아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한병 딸까요? 잘해드릴게. 모르는 할아버지들에게 몸을 파는 할머니 소영. 한때 단골이던 송노인이 그녀를 다시 찾아옵니다. 죽고 싶어. 나 좀 도와줘. 쉽지 않은 선택에 소영의 삶은 혼란에 빠집니다. 실제로 여기까지 내몰린 이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을 달랬죠. 그냥 찍어야 된다. 영화는 베를린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해외 유명 영화제들에 초청받았고 이번엔 로마의 아시아티카 영화제에서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금기된 주제들을 잘 다뤘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마치 그림자 취급당하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어떤 그 주변인들, 노인들을 포함한 어떤 소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야기가 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관객을 찾아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사람이 있겠지. 한 남성이 검은 막을 들어 흔들었다 내리자 여성의 의상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각양각색의 옷을 단 몇 초 만에 갈아입으면서도 여성은 표정에 변화도 없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의 한 테마파크에서 말레이시아 마술사가 빨리 옷 갈아입기 마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이 1분 동안 갈아입은 옷만 18벌. 피날레는 쏟아지는 종이 가루 사이의 백색 드레스였습니다. 페루의 수도 라마의 한 성당. 신자들이 애완동물을 안고 모여 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카나리아까지 보입니다. 잠시 후 사제가 성수를 뿌리며 동물들을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 축일을 맞아 열리는 행사인데 축복을 받으면 동물들이 장수한다는 믿음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애완동물과 함께 성당을 찾았습니다. 동물 축복 미사는 전 세계 성당에서 열립니다. 한 놀이동산의 롤러코스터가 지상 30m 꼭대기에 갑자기 멈췄습니다. 탑승객 8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입니다. 결국 이들은 비상계단을 통해 아슬아슬하게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심한 바람에 난간에 의지해 계단을 내려오는 탑승객들의 모습이 위태롭습니다. 놀이동산 측은 센서의 오작동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네, 저희 착한 뉴스처럼 매일 따뜻한 편지를 보내주는 남자가 있습니다.
김광일 씨는 아침 7시에 미담 소식을 그림 편지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냅니다. 요즘은요, 선행을 한 분들에게 꽃다발도 선물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바람개비 역할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인종 의인 안치범 씨, 성추행범을 잡은 고등학생 김영락 군이 꽃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 김광일 씨 덕에 꽃다발과 함께 멀리 퍼져나갑니다.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진출팀이 가려졌습니다. 한국인 선수 6명 가운데 2명만 가을 야구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한국인 메이저리거 중에는 추신수와 김현수만 포스트 시즌에 진출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소속인 두 사람은 볼티모어가 토론토와의 단판 승부에서 이기면 디비전 시리즈에서 맞붙게 됩니다.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며 48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한 추신수는 정규 시즌 막판 극적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추신수는 이미 2차례 가을 야구 무대를 밟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수 중 유일하게 3할대 타율을 올린 김현수는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부터 포스트 시즌을 경험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반면 가을 야구 진출은 무산됐지만 한국인 타자 중에는 강정호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지금까지 홈런 21개를 쳐 아시아 출신 내야수 한 시즌 최다 홈런을 달성했습니다. 올 시즌 메이저리그로 무대를 옮긴 세인트루이스의 끝판왕 오승환의 활약도 두드러졌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76경기에 나서 6승 3패 19세이브를 올렸고 평균 자책점 1.92를 기록했습니다. 감독의 철저한 플래톤 시스템으로 출전 기회가 적었던 이대호는 데뷔 첫 시즌에 홈런 14개, 타율 2할 5푼 3리, 타점 49점으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프로배구 하위권 팀으로 꼽히는 한국전력이 KB손해보험을 꺾고 코보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회 MVP는 전광인이 차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경기 초반 양팀 외국인 선수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1세트는 정광인의 손에서 결정됐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공격으로 상대 추격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리시브 불안으로 2세트를 내준 한국전력은 3세트부터 조직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리베로 김진수가 몸을 날려 공을 받아내면 정광인이 마무리했습니다. 8점 차를 지키지 못하고 17대 17 동점을 맞기도 했지만 정광인의 서브가 상대 수비를 흔들면서 먼저 2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도비 때마다 19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은 정광인은 이번 대회 MVP로 선정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안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즌에는 좀 많이 달라진 모습을 또 제 이름에 걸맞. 작년과 달리 아마 그렇게 쉽게 호락하게 이제 넘어가지 않는 팀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 올라왔고요. 이제 V리그 때도 실망시키지 않게끔. 이번 대회는 2주 앞으로 다가온 V리그를 미리 보는 무대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발이 트라이아웃으로 바뀌면서 기량이 예년만 못해 토종 선수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시즌 하위 팀들의 선전으로 올해 V리그가 춘추전국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상주업체 보람상조가 남자 실업탁구팀 보람 할렐루야를 창단했습니다. 초대 감독은 리우올림픽에서 일본 여자 대표팀을 지도했던 오광헌 코치가 맡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에서 미국이 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은 대회 최종일 싱글 매치 플레이 12경기에서 7승 1무 4패로 크게 앞서 최종 승점 17대 11로 우승했습니다. 네, 제주와 전남, 영남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 발효되겠는데요.
태풍 차바가 당초 예상과 달리 내일 오후에는 제주 남쪽 부근 해상, 또 모레 오후에는 부산 부근 해상을 지나 일본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와 영남 지역에는 강풍이 불겠으니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해상에도 서해를 제외하고 태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역시 강한 바람에 높은 물결 예상됩니다. 또 태풍 때문에 뜨거운 공기가 한반도로 들어와 내일도 일시적으로 덥겠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제주도는 오후에 남해안은 늦은 밤에 비가 올 전망인데요. 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일도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30도를 밑돌아 낮에 덥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강릉, 대전 17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내려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에서 3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과학자들이 하도 많이 노벨상을 받아서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벌써 25번째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부러운 눈길만 보내야 할까요? 매년 노벨상 주간만 되면 너도 나도 우리나라 과학계의 문제점을 개탄하다가 금세 잊어버리는 이런 분위기부터 먼저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은 확실히 배워야겠습니다. 내일도 깊이 있는 뉴스 명쾌한 분석으로 찾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